안녕하세요. 한국사의 이해 최송현입니다. 조선시대를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가슴 아픈 전쟁 이야기입니다. 조선은 후기로 갈수록 세계화되어가는 국내의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해서 고난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조선 건국 후 평화로운 시간이 지나고 일본의 침략으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7년 동안 전쟁이 계속됐는데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1636년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청나라가 조선을 침입해서 일어난 전쟁인 병자호란입니다. 외세의 침략을 받아 기울어져가는 조선 왕조에는 침략에 맞서 싸우는 백성들의 눈물겨운 저항이 담겨 있었고 우리 민족의 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어떤 연유로 일어난 것일까요? 그리고 이 두 전쟁은 조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오늘은 조선이 맞이한 위기, 그 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방송대 교수 송찬섭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조선 후기 사회를 세 차례에 걸쳐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14세기 말에 건국되었지요. 나라를 세운 지 200년 만인 16세기 말 일본의 침략을 받았고, 그리고 17세기 전반에는 중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건은 조선 전기와 후기를 가르는 큰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과정,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이들 나라와 새롭게 통상을 하는 과정, 그리고 조선 내부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략 목차는 7년간에 걸쳐서 일어난 전쟁, 임진왜란을 다루고, 두 번째는 청나라와의 전쟁을 다루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 중국과 다시 통상을 하는 그 과정을 다루고, 네 번째는 내부적으로 나라를 정비하는 과정, 이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7년간에 걸쳐서 일어난 임진왜란. 일본은 그 당시 왜 침략을 했을까요? 당시 명나라는 상당히 쇠약했습니다. 북쪽으로 몽골의 침략을 받고 동남쪽 해안은 외국으로부터 계속 약탈을 당해서 쇠약해졌던 것이죠. 그에 비해서 일본은 대외 교류를 통해서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구로부터 총포수를 배우기도 했던 겁니다. 이때 일본은 이른바 전국시대, 센고쿠 시대라고 해서 내부 세력 간의 전란이 계속되었는데, 그것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 전쟁 과정에서 일어난 수많은 군사력을 이용하고, 한편으로는 영토에 대한 야욕, 중국뿐만 아니라 심지어 인도까지 정복하겠다, 이런 야욕을 가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무역에 대한 욕심도 여기에 첨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기로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당시 조선은 오랫동안 평화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방어력이 약화되었고, 또 일본이 전쟁을 준비한다는 그런 정보는 있었으나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일본이 대군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길을 빌려달라, 명나라를 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으로서는 길을 빌려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일본의 침략은 그야말로 물밀듯이 올라가서 20일도 안 되어서 한량이 소나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북쪽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그런데 일본이 침략한 것에 대해서 명나라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명나라를 치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병력을 보냈습니다.
이래서 조선군과 명나라 연합군이 반격을 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서 전세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협상이 일어났던 것이죠. 용산 근처에서 협상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침략을 당한 것은 조선이고 그래서 전장도 조선인데 조선은 제외되면서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일본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심지어 조선의 남쪽 4개의 도를 할량해 달라는 이런 요구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협상은 결렬이 됐고 일본은 다시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결국 7년 만에 철수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전쟁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조선을 건질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있었던가. 여기에는 조선의 수군, 해군이죠. 그리고 의병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당시 전라도 지역을 맡았던 이순신은 전쟁을 미리 대비를 했습니다. 군비를 확장을 했고 수군을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조선의 배는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대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무기들을 잘 이용하고 미리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바다의 싸움은 계속 승리를 했던 것이죠. 대표적인 싸움이 한산도, 명량 이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명량에 관한 영화도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성전은 전체 전세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입장으로서는 식량, 전쟁 물자 이런 것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힘은 의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지역마다 전직 관료들이라든가 유교 지식인들이라든가 향촌 세력을 주도했던 이런 인물들이 중심이 되었고 또 그게 병력으로 들어간 의병들은 삶의 현장, 자기 고향을 지키려는 평민들 이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 일본군과 싸워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이것은 결국 일본군의 보급선을 막는 이런 효과를 거두었던 것이죠. 그런 의병 중에서도 유명한 인물이 경상도 쪽에서 처음 일어났던 홍의장군, 곽재우 같은 인물이죠. 그리고 성병, 성녀들도 병력을 모아서 싸웠습니다. 사명당과 같은 의병, 성병장이 대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어느 나라나 외세 침략에는 항상 의병이 중요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7년 동안 일어난 전쟁, 이 전쟁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쟁에 참여했던 세 나라, 사실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서 시작되었지만 명나라가 참전했기 때문에 결국은 동아시아 삼국전쟁, 당시로 봐서는 국제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 명나라는 상당히 쇠퇴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만주의 여진족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일본도 대군을 보냈기 때문에 병력상에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나 한편 실속도 차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포로들을 많이 데려갔는데 이 포로 속에서는 유학자라든가 또는 도자기 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포함을 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많은 수용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그때 끌려갔던 도자기 공 2, 3평 이게 일본 도자기 산업의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물론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조선이죠. 개백 이래 가장 큰 변란이라고 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가 되었고 토지가 소실이 되고 그리고 문화재도 많이 파괴가 된 것이죠. 18세기 정선이 그렸다는 경복궁 그림을 보면 경복궁의 대부분이 파괴되어 가지고 남아있는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보다 큰 피해는 그 전쟁 때문에 더구나 백성들 입장으로서는 왕이 바로 도망을 가고 또 명나라 군대가 도와주러 왔다고 하지만 그들이 굉장히 큰 수탈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노가 컸습니다.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왕과 조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서의 그 일본의 책임 그리고 명나라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중국에서의 침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조청 전쟁, 조선과 청나라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아울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 쳐들어온 것은 후금이었죠. 임진왜란의 여파로서 명나라가 쇠퇴가 되고 그리고 만주의 여진족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들이 세운 나라가 후금이었습니다. 예전 한 500년 전에 금나라를 한번 세운 적이 있죠. 새롭게 또 나라를 세웠다고 해서 후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후금에 대해서는 배척하는 그런 정책을 폈던 것이죠. 그런데 후금의 입장으로서는 세력을 키워서 나중에는 이제 명나라까지 쳐들어가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조선에 대해서는 이 조선을 정복하겠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후방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 첫 번째 침략이 1627년 이른바 정묘호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서로 형제의 약조를 맺고는 후금이 물러갔습니다. 물론 후금이 형이 되고 조선이 동생이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후금은 더욱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636년이 되면 청이라고 국호를 바꾸고 황제를 칭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에게 이제는 군신 관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조선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태종이 직접 군대를 데리고 곧바로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조선의 입장으로서는 강화도로 천도를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싸우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청나라가 워낙 빨리 공격해 들어왔기 때문에 강화도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길이 끊겨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광주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청이 에워쌌습니다. 그 겨울에 이 속에서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그 내부에서 계속 전쟁을 하자는 쪽과 화해를 하자는 쪽이 서로 논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자는 쪽은 명분에 매달리는 거죠. 명나라는 우리를 도와줬고 그래서 의리를 지키다가 나라가 망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화해를 하자는 쪽은 이렇게 전쟁을 계속하다가는 백성들을 고기밥으로 만든다 이러면서 화해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인조는 더 견디지 못하고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전쟁 이후에 사실 전쟁 기간은 짧고 화평의 기간은 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전건대 시대에도 자주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전쟁의 기간은 짧습니다. 그 화평의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 하는 게 매우 중요했던 거죠. 일본하고 사이에서도 곧바로 화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이 재개가 된 거죠. 일본의 입장으로서는 당시 에도 막부로 바뀌었는데 이 에도 막부에서 북교를 재개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일본의 입장으로서도 무역을 다시 재개할 필요가 있고 막부의 권위를 위해서도 이런 국교 재개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죠. 조선의 처지로서는 끌려갔던 포로들을 송환하고 또 일본과 안정을 깨야만 만주에 전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국교를 재개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를 파견을 하고 외관을 복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와 교역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사실 통신사 길은 굉장히 험난합니다. 얘도 지금 이제 도쿄죠.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반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컸다고 하겠습니다. 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에게 항복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과 굴욕입니다. 지배 대상이었던 여진에게 굴복한다는 것은 정말 참기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북벌론, 청나라를 치자 이런 주장이 한동안 계속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는 아직 청나라가 명나라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어떤 상황의 역전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청나라의 국력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조선 내부를 단속하는 그런 용도로서 북벌론이 활용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벌론의 중심적인 인물이었던 송시열 그리고 이런 북벌론이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이 되었는데 명나라 황제를 위해서 궁궐 안에 저런 제단을 만들기도 하고 궁궐 밖에는 저런 사당, 만동묘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청에게 배우자, 북학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청과의 외교가 정상화되어 나갔던 과정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연행사, 북경을 연경이라고 했기 때문에 연행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칙사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행사를 통해서 발전된 청나라의 문물을 확인을 하고 또 청나라는 당시 세계의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세계로 열린 창구 역할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경에 유리창이라는 곳이 있는데 책이라든가 고서 이런 것들 많이 판매하는 곳인데 연행사를 통해서 따라가서 학자들이 따라가서 이 유리창을 방문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하고 중국과 통상을 다시 이제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외 무역이 활발해지는데 주로 청나라와는 가장 북쪽에 있었던 그 의주, 요즘은 그 옆에 이제 신의주가 다시 생겼습니다만
그 의주가 청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죠. 거기 의주 상인이라고 상인이 있었고, 또 남쪽에는 지금 부산에 속한 동래 상인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때 뭐 인삼이라든가 은 이런 것이 중요한 거래품으로서 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대외 교역이 국제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은 큰 틀에서 본다면 당시 아시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그런 국제교역에 있어서 가장 뒤늦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본다면 청나라든 일본이든 동남아시아든 가령 뭐 베트남 이런 곳에서도 모두 활발하게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도 중부에 있는 그 호이안이라든가 일본의 나가사키라든가 이런 곳이 국제 무역항으로서 대단히 발전한 곳이기도 합니다. 더더구나 일본과 청나라가 직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중개무역을 통한 이익 같은 것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통상에 관한 부분이 당시 우리에게는 굉장히 아쉬웠던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전쟁을 거치고 나서 내부적으로 본다면 다시 복구를 하고 또 전쟁 과정에서 민생이 굉장히 흐트러졌는데 이들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쟁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것이 이 농토라고 할 수 있죠. 사람도 물론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그래서 전쟁 이후에 토지 조사가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조세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조세가 호구라든가 이렇게 사람, 집 여기에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것이 차츰 토지 중심으로 부세가 매겨지는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 나갔던 것이죠. 이 나라를 정비하는 과정에서는 또 중요한 것이 이 정치 권력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방향도 필요했습니다. 전쟁 때 모든 체제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이것을 추스르기 위해서 정치의 안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당시 보면 이 사림들,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선비들이 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이 사림 내부의 세력 간의 대립 갈등이 계속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제 붕당 정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들의 대립 갈등 비판 이런 것이 상당히 극심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문의 입장으로서 주장을 하는 것은 좋은데 때로는 헛된 명분으로서 그런 주장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국왕의 입장으로서는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만큼 왕권 강화를 통해서 조선 왕조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약간의 효과는 있었지만 크게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정비하는 과정에서 경제 문제도 조금씩 나아져 갔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그 민생 정책과 경제 발전은 서로 함께 움직여 나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되면 농업 기술에 있어서 크게 발전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모내기법이라고 해서 이양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 생산력을 높이는데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고, 밭농사 같은 경우는 어떤 곡물을 심고 그 사이에 다시 다른 곡물을 심는 간종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 기술이 발전을 했고, 또 시비법이라고 해서 비료를 만들고 제때 잘 활용하는 이런 방법도 발전했고, 또 상업적 농업, 인삼, 담배 또는 도시 근교에서는 채소 이런 쪽의 상업적 농업, 이것은 돈이 되는 농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상품 유통의 경우서 발전이 보이는데, 이를테면 그 상인들 이들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또 정보력을 가지고 상업 활동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의주 상인, 동네 상인 또는 개성 상인 이런 상인들이 조직적인 이런 운영이 있었고, 또 전국에 걸쳐서 이 장시, 요즘 시장이죠. 시장이 5일장이 1000여 곳에 있었다고 할 정도로 이 지역 상권의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국제 무역이 발전을 했던 거죠. 그리고 수공업의 경우도 민영 수공업이 발전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안성의 그 유기 생산, 판매, 이게 이제 많은 그 노동자들을 모아서 자기들이 직접 생산을 하고 판매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안성맞춤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다고 하겠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쟁의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도 백성들이고, 그리고 복구라든가 또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쪽도 이런 일하는 사람들의 몫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를 정리를 해보자면 7년간에 걸쳐서 일어난 전쟁, 임진왜란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후금, 청 이들이 침략해서 일어났던 두 번에 걸쳐서의 전쟁,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이들 나라와 다시 외교가 이루어지고 무역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봤고, 전쟁 이후에 황폐해진 나라를 되살리려는 노력, 이 점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